아무래도 자리가 좀 어색합니다. 네. 이렇게 오붓한 공간에서 둘러앉았으면 좋을 텐데 아마 오늘 사정이 이런 공간밖에 없었나 봐요. 요즘 참 많이들 바쁘시죠? 바쁘신 중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셨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옛 이야기인데요. 옛 이야기에 대해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 옛 이야기를 화두 삼아서 말머리 삼아서 우리들 삶과 우리 아이들 삶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속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 다만 저의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따가 또 지적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도 좋겠죠? 참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 노릇 하시기가 힘드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글쎄요, 뭐 계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옛날보다 이만큼 몇 배로 더 힘이 들면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힘든 만큼. 근데 아이들도 힘들죠.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요? 왜?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어른들도 힘들게 하고 아이들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참 이걸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조금이라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이 옛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요즘 들어서 부쩍 심해진 것이 있어요. 뭔가 하니 부모님들께서 몹시 힘들어 하시면서 모양과 자꾸 쫓기세요. 그래서 옛 이야기만 하더라도 제가 옛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위안도 되고 뭐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그 이상을 자꾸 요구를 하세요. 뭔가 하니 선생님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참 옛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알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뭔가 뭘 사고력을 키워주고 무슨 이제 학습력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께서도 힘드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옛 이야기만큼은 어떤 자꾸 뭔가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 키우기에 도움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우리 어른 아이가 함께 짐을 내려놓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미리부터 해주시면 제 이야기가 조금 더 공감의 폭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 읽어주시거나 들려주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특별히 모든 이야기를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좀 좋아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똥 얘기, 방구 얘기, 호랑이, 도깨비, 귀신, 바보 뭐 이런 얘기들 좋아하죠. 이건 공감해 주시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영양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뭔가 교육적이고 교훈이 담기고 뭔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아이들이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사실 똥 얘기, 방귀 얘기에서 교훈을 찾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볼까? 또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까? 하는 이런 물음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다 이야기꾼인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살던 그 시골 마을에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하는 남자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칠봉이 아저씨라고 해서 우리가 칠봉이 아저씨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칠봉이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그 버릇이 계셨거든요. 어떤 버릇이냐면 들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꾸며낸 얘기인지 그 구별을 잘 못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칠봉이 아저씨한테 옛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조르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촌 공동체에서 어른이 동네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모습 아주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참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만. 그걸 조르니까 그날따라 아저씨가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참새 잡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참새 잡고 싶으면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가 좋아하는 좁쌀을 이 얘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술에다가 담그래요. 술에. 그리고 이 술에 담근 좁쌀을 이제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거기 이렇게 피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레에 도토리를 몇 개 뿌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문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참새들이 막 틀림없이 몰려와서 얘들이 그 좁쌀을 쪼아먹고 술에 취할 거다. 그러면서 참새들이 술에 취하면 졸린대요. 졸려서 저는 이 대목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주 드시고 오시면 꼭 주무시거든요. 졸려서 배우고 잘 것이 없나 하고 살았어요. 도토리가 옆에 부러져 있거든요. 이 도토리가 참새 머리에 그렇게 딱 맞는 베개랍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얼큰이 잘 됐다 하고서 다들 그 도토리를 베고 잠든대요. 그러면 이제 참새들이 다 잠들면 망태 가지고 와서 그 잠든 참새들을 그냥 망태에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때 좀 모자란 아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고지 들었습니다. 또 칠봉이 아저씨가 웃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지 듣고 집에 달려가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잡지는 못했답니다. 그 좁쌀을 술에 담그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꾸중만 들었죠. 제가 며칠 뒤에 칠봉이 아저씨를 만나서 투덜댔어요. 아저씨가 괜히 그런 걸 시켜서 내가 아버지한테 꾸중만 들었다고 투덜거리니까 칠봉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웃지도 않고 그랬느냐 그러면 다음에는 참새 잡을 때 아버지 없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틈만 나면 그렇게 옛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버스를 대절해 가는 그런 문화가 없었나 봐요.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학교가 기차역 옆에 있어서 기차를 탈 수는 있었는데 그 새벽 기차를 타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이 뭐 새벽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다들 그 전날 저녁에 학교에 모여서 학교에서 하룻밤을 세우고 이튿날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골 아이들이 난생 처음 여행 간다고 이렇게 모이니까 다들 들떠서 잠을 안 자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놀고 어두운데 뭐 장난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전부 교실에 불러 모아놓고 앉혀놓고서 귀신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몇 가지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이 내 다리 내놔라.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아무도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꾀를 쓰신 것 같아요. 아이들 막 어두운 데 돌아다니고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았나.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벌써 눈치채셨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인상 깊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도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거나 또 아이들에게 읽힐 때에 이것이 교육적인 이야기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어른들의 선입견이 아닐까요? 그리고 옛 이야기가 교육이라고 말했을 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야기 속에 담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실어나르는 무슨 어떤 주제, 의도, 교훈만을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즐기는 그 환경, 그 형식 그 자체로 그러니까 소통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미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아이들이 똥 얘기, 방귀 얘기 좋아하는 것도 얼마든지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읽어주면서도 젊을 때 저처럼 내가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서 무슨 교육이 될까라고 의심하지 않고 오늘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좋은 교육도 하고 학습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저는 그러니까 옛 이야기가 바로 그런 칠봉이 아저씨의 뭐 참새 잡는 얘기라든지 귀신 이야기라든지 호랑이, 도깨비 이런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로 교육적이지 않다고 보는 그 눈이 이미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옛 이야기가 도대체 뭐 어떤 거냐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물론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놀이라고 하는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놀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놀이가 무슨 쓸데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않겠죠.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들 공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만 놀이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다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것 또는 공부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가만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놀이라는 것과 공부 또는 일이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죠. 놀이가 곧 공부가 될 수 있고 놀이가 곧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논다고 하면은 뭔가 공부하는데 하는 것과는 다른, 또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버릴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놀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해라, 일해라, 이런 교육이요. 저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걸로 기억됩니다. 졸업식 때 졸업식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뭐 졸업식장에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글자를 막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남이 잠잘 때 공부해라 이렇게 써요. 그게 왜 제 기억에 오래 남느냐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다들 잠자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자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자겠네. 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저는 참 궁금증이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다 아는 얘기 같으면은 어떻게 하품을 해주실래요? 그럼 제가 얼른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 다들 아시죠? 그 라틴 아메리카의 쿠바 사람들은요, 쿠바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는 전혀 다른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대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같아요. 이제 뒤에 가서 배짱이가 개미한테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개미가 그러잖아요. 야, 배짱이야, 너는 내 일할 동안에 뭐 했니? 그래, 난 다른 동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 그래, 그럼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두지 않고 뭐 했냐? 게으름 부린 거 아니냐? 아, 그건 내가 노래를 다 부르고 양식을 모으려고 들판에 나가봤더니 네가 다 긁어가 버리고 없더라. 그 말을 들은 개미는 자신의 탐욕을 크게 뉘우치고 배짱이와 사이좋게 양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미의 가치가 가치가 인정한다면 배짱이의 가치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만 지나치게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미와 배짱이와 비슷한 얘기로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또 있죠. 근데 사실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도저히 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남이 자는데 옳지 잘 됐다 하고 지나쳐서 우승을 이겨버리는 것은 조금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문제가 많은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똥 얘기, 방귀 얘기, 귀신, 도깨비 얘기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으로서 멋쟁이 어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다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상식에 속한 얘기를 자꾸 했죠. 그러면 빨리 하품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젊었을 때 하던 일에 대한 반성입니다. 저 자신의 반성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읽어줄 때도 항상 교육적인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의 눈으로 보는 교육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어릴 적에 조회 해보셨잖아요. 그럼 가끔 교장 선생님이 그 조회 시간에 교단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이 여러분, 내가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얘기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하죠. 재밌었어요? 재미없죠?
대부분 아이들은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와 재밌겠다 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저의 시간이 좀 길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얘기가 왜 재미없을까요? 너무나 지나치게 교훈적이죠. 교장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아주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나 오늘 아주 좋은 교육을 했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떤 공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잔소리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어른과 아이의 공감의 폭이 이렇게 좁은 까닭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아이들더러 우리 어른 생각을 닮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들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쉽고도 온당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어른끼리 만나면 어른 마음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아이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동심에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이 어른끼리 만나면 동심으로 돌아가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면 갑자기 어른이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뒤늦게 반성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이로서의 옛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위안과 치유의 경험으로서 옛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아주 익숙한 선다형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학생 때 많이 풀어보셨지 않습니까? 다음 중으로 시작되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선생님 다음 중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다음 중 우리 옛이야기 주인공이 되기에 알맞지 않은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꼭 이렇게 문제를 빌빌 꼬더라고요. 1번 가난한 나무꾼, 2번 나이 40 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 3번 콩보리를 못 가리는 바보 사위, 4번 슬기롭고 용감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몸 튼튼하고 건강한 부잣집 벼슬아치의 귀한 외동아들. 다들 4번 고르셨죠? 객관식 문제는 주로 제일 긴 것이 정답이죠. 4번과 같은 인물을 세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엄친아입니다. 그러니까 옛이야기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엄친아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엄친아는 옛이야기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기죽이니까요. 평범한 사람을 기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크나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옛이야기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성격이죠. 가령 다른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옛이야기에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죠. 주인공이 항상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물전기 같은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인물전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평범한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위인전기의 주인공이. 뛰어난, 그것도 보통 뛰어나면 안 되고요.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어떤 주인공은 태어날 때 벌써 동쪽 하늘에 오색무지개가 뜨죠. 그리고 태어난 갓난아기 등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태어날 때 벌써 운명을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운명을 타고나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위인전기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러죠. 아이들 참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동쪽 하늘에 오색무지개 뜨고 태어난 사람은요. 노력해서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요즘 엄친아도 똑같습니다. 엄친아는 노력해서 요즘 엄친아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부모 잘 만나야 합니다.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비교당하는 스트레스죠. 이렇게 늘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못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인전기를 읽고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위인 못 되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위인전기는 읽히지 말자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자기와 다른 그런 인물의 이야기도 알아야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거리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위인전기라든지 도덕교과서라든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잘난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옛이야기가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옛이야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아까 문제 잘 푸셨기 때문에 문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구전되는 그 옛이야기 주인공 이름으로 잭이 가장 흔하대요. 잭. 독일어권에서는 한스,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 지방에서는 이반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우리 옛이야기 주인공 이름으로 가장 흔한 건 뭐가 같습니까? 개똥이.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돌쇠. 그렇습니다. 뭐 김서방, 순이 다 정답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옛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옛날 옛적에 나무꾼이 살았대.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대. 그 나무꾼 이름이 뭐야 하지 않죠? 예, 나무꾼이 이름 역할을 하고 소금 장수가 이름 역할을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뭐 다른 서양 얘기도 그런 게 많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옛이야기에 그런 성격이 자주 두드러지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평범함을 강조하는 장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평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위인전기 같은 데서 느끼는 그런 어떤 아주 심하면 어떤 자기 열등감이나 상실감까지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에서 동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과의 그 정서적인 그 일치라고 할까요? 또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뭐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공감이라도 좋고 동일시라고 해도 좋은데 어떤 주인공과 한 몸이 되는 그 길이 굉장히 빨리 열린다는 거죠. 평범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에서는 항상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지 옛날 옛적에 뭐 위대한 인물이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옛 이야기에는 또 혹시 이런 점을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옛 이야기가 다른 장르 이야기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 인물의 성격을 규정해버립니다.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아우랑 욕심쟁이 형이 살았대. 이렇게 보통 다른 얘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보면 그 인물의 뭐 행동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옛 이야기는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옛 이야기가 좀 생동감이 떨어지고 인물의 개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약점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저는 공감하고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물의 개성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는 것이 창작 동화나 소설이나 영화 같으면 분명히 약점이겠습니다만은 옛 이야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이들이 빨리 주인공과 자신을 한 몸으로 보는 장치라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이들이 혹시 무슨 뭐 만화 같은 걸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접하다가 이렇게 묻는 경우요. 누가 착한 편이에요? 이렇게. 또는 제가 착해요, 나빠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착한지 나쁜지 또 누가 착한지를 알아야
빨리 걔랑 내가 한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안심하고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누구 편에 설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아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옛 이야기는 처음부터 성격을 규정합니다.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아우랑 하는 순간 아이들은 아우 편이 빨리 쉽게 안심하고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는 아이들은 그런 서술이 없어도 옛날 옛적에 형과 아우가 살았대 하고 벌써 짐작합니다. 아우는 착하고 형은 욕심쟁이입니다. 이러한 틀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또 아이들의 심리를 그 마음 상태를 이해해 준다면 옛 이야기가 주는 그 효과, 옛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 동일시에서 얻는 대리 만족, 대리 체험, 거기서 얻는 성취감, 또 자존감, 그리고 또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거리감 없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그 위안과 치유의 효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싫으시면 빨리 하품하시면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옛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이 복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복을 받나요? 착한 일 할 때 복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열의 아홉은 그렇습니다. 근데 열의 한둘은 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가령 어떤 경우냐면 새끼서발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요, 주인공 총각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서발 가지고 나가요.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착한 일도 안 하고 조금 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길만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는 곳마다 행운이 정말 넝쿨째 굴러와요. 그래서 그 행운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보란듯이 장가까지 가서 잘 살아요. 뭐 좁쌀 한 알로 장가든 총각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죠. 또 어떤 얘기는 호랑이 꿰어잡는 얘기. 그 주인공이 조금도 착한 일도 안 하고 뭐 가치 있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호랑이 잡으러 가서 그렇게 호랑이를. 자,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꽤 있어요. 뭐 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드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선다형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인데 이번에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예요.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정답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도 한참 동안 이걸 제 나름대로 어떤 해석이 안 돼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뭐야? 뭐 요행을 바라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야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 즉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체로 본 결과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대상으로 보면 가령 아까 우리가 놀지 말고 공부에 일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노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전 눈으로 보면 못 쓰면 놀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입을 시키죠. 노는 건 나쁜 거야. 너 일해야 돼. 그런데 우리 자신이 모습이 되면 어때요? 정말 노는 게 그렇게 해롭고 나쁘고 불안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면 전혀 생각이 달라져요. 자, 제가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좁쌀 한 알로 장가든 총각 또는 새끼 서발로 장가든 총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끼 서발로 장가든 총각은요, 나이 15살이 되도록, 나이 15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어른입니다. 그날부터 15살부터 어른이에요. 요즘하고 달라요. 어른이 그러니까 15살이 되도록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걔가 아랫목에서 똥 싸고 윗목에서
밥 먹고 똥 싸는 것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부족해요. 남보다 뒤처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보면요.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 쟤는 좀 더 노력해야 돼. 노력해서 능력을 길러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몸속에 들어가서 가봅니다. 아, 그러면 노력하라고 하는 말은 좀 잔인하죠. 뭐 우리가 흔히 뭐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아닐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저는 이야기가 보였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주체로 본 거죠. 천덕꾸러기를. 호랑이 끼워잡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보다 뒤처지고 이렇게 한참 뒤쳐져서 어떤 남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어깨를 나란하게 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행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사람도 행운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요 이런 얘기를 새끼설교 같은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뭐 요행을 바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들려?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돼? 근데 이제 뒤늦게야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주는 그 치유의 효과라는 게 굉장할 수 있구나. 특히 이제 남하고 비교당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게는 크게 치유의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권정생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동화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단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똥조차도 남들에게 천대받는. 뭐 말을 예쁘게 하니까 그렇지 강아지똥이지 개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더러운 것, 뭐 지저분한 것, 뭐 흔해 빠진 것, 뭐 개똥도 약에서 그게 뭐예요? 개똥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개똥이 되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나도 필요해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 얘기가 아마 그런 강아지똥이 보는 세계관과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위안과 치유의 그런 효과로 이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뭔고 하니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려요? 네, 그럽시다. 혹시 아는 얘기면 빨리 하품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얼른 딴 걸로 바꿔서 들려드립니다. 괜히 그 귀한 시간에 아는 얘기 또 들으시면 필요 없잖아요. 옛날 옛적에 한 처녀가 살았어요. 옛날에는 꼭 왜 한 사람이 사는지 몰라. 근데 이 처녀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의고 혼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죠. 근데 비록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이 처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재주가 뭐인고 하니 식전대바람에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면 남들 아침밥 먹는 동안에 12피를 짰어요. 식전대바람에. 배 12피를 짠다고 해도 별로 감흥을 못 느끼시는 분은 12피가 얼마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굉장히 길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재주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느냐고 물으셔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신랑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랑감은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가난해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자기처럼 뭔가 하나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문나라고 집 앞에 밤을 붙였답니다. 누구든지 재주 많은 재주 한 가지 재주가 있는 총각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장가들라고요. 그렇게 소문을 내놓았더니 한 총각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도련님 어떤 재주가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이 총각 하는 말이 저로 말씀드리면 십전대바람에 집을 지으면 남들 아침밥 먹는 동안에 12칸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했더니 이 총각이 정말로 뚝딱뚝딱 밥 한 끼 먹는 동안 포르르 날아가는 전기와 집 12칸을 탁 지어놓더래요. 그래서 이 처녀가 그 솜씨를 보느라고 그 12칸 기와집을 다 꼼꼼하게 둘러봤어요. 살펴보니까 참 솜씨 좋게 잘 지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문고리 하나를 빠뜨리고 안 달아놨더래요. 그래서 도련님 재주가 놀랍긴 한데 흠 있는 재주여서 제 배필은 못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너무 야박해요? 자기는 배 12필 자도 보풀 하나 없이 자고. 그러고 났더니 3년이 지난 뒤에 또 한 총각이 찾아왔더래요. 옛날 얘기는 세월이 참 빨리 가죠. 그래서 또 어떤 재주가 있느냐 하니까 이 총각 하는 말이 저로 말씀드리면 식전대바람에 벼룩을 잡으면 남들 아침밥 먹는 동안에 12마리를 잡아서 12마리가 아니고 12말 잡아서 이 벼룩을 콧대를 꿰어서 말뚝에 매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총각이 정말로 펄쩍펄쩍 밥 한 끼 먹는 동안에 벼룩을 12마리를 잡아오더니 그 많은 벼룩을 전부 눈 깜짝할 사이에 콧대를 탁 꿰어서 말뚝에 탁 메어놓더래요. 그래서 이 처녀가 또 솜씨를 보느라고 그 콧대에 꿰는 솜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룩 코 꿰어놓은 걸 다 살펴보니까 참 솜씨 좋게 잘 꿰었는데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을 코를 안 꿰고 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도련님 제주도 놀랍긴 한데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또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5년 동안 찾아오는 총각이 없더래. 그래서 이 처녀가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내 발로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고 그 길로 신들매를 조이고 조선팔도 신랑감 찾으러 다녔답니다. 우리 옛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상 밖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뭐 서양의 옛 이야기 같은 거 보면요, 누가 공경에 빠지냐면 공주가 공경에 빠지고 왕자가 뭐 구하러 가고 이러죠. 우리 얘기는요, 주로 공경은 남자들이 빠져. 여자들이 구하러 가요. 남자들은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면 집을 나가. 그래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그 조선팔도에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신랑감을 못 찾고 세월이 7년이나 흘려버렸네요. 나이 몇 살인지 저도 몰라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처녀가 이제 다음 마을로 가느라고 산길을 지나갔어요. 천길 낭떠러지 위를 지나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 낭떠러지로. 뭐 주인공이 낭떠러지 떨어졌다는데 별로 걱정 안 해요. 안 죽지 않아요. 정신을 이제 깜빡 잃었다가 다시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더래요. 근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커다랗고 푹실한 광주리, 대나무 광주리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있더래요. 그리고 웬 노총각이 광주리 째 자기를 받아서 이렇게 안고 있더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총각 하는 말이 내가 이 낭떠러지 밑을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당신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받기는 받아야 될 테고 그냥 받으면 다칠 것 같고 해서 얼른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베다가 쪼개가지고 광주리를 엮어서 당신을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떨어진 동안에
세상에 그보다 더 재주는 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처녀가 얘기를 했죠. 아, 사실은 내가 당신처럼 재주 많은 배필 찾으러 다니는 길이다 라고 이제 그 사연 얘기를 쭉 하니까 총각이 듣더니 이상한 일이다. 나도 지금까지 당신처럼 재주 많은 색식감 찾으러 7년 동안 돌아다니는 길이요. 그러더래요. 천생연분이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영양가약을 맺어서 어찌나 잘 살던지 어제까지 살더라. 오늘이 그래 어제 죽어서 오늘이 장사 지낸 날이에요. 내가 거기 장사 떡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온다고 못 갔네요. 아, 들어보시니까 참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선생님, 옛 이야기가 너무 허황하고 말이 안 돼서 비현실적이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가 좀 주저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허황하고 말이 안 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즉, 이 부분이 이건 뭐 제가 구구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비현실적인 허황된 아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상상력을 키우는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성조차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 상상력이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옛 이야기가 허황해서 비현실적이어서 해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서 아이들이 크게 상상력을 넓히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숨막히고 힘들수록 옛 이야기가 주는 그 비현실성, 또 초현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대목에서 이렇게 걱정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옛 이야기가 꿈을 주고 상상을 준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그 꿈과 상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꿈꾼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만 있다면 무엇이 그게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옛 이야기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현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듣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는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뭔가 현실과 관계 맺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거 제가 공감이 잘 안 되죠. 네. 내친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요, 현실과 비현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아까 처녀 시집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총각 장가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요. 또 한 사람이 사네요. 그죠? 이 총각도 역시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나이 40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처녀 총각이 시집 장가가는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은 옛 이야기에 30으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이 30 되도록 장가 못 갔어요. 이러는데 저는 일부러 요즘 10살을 이제 거기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공감 가라고요. 나이 50살도 있어요. 50살은 어떤 살이게요? 아기 낳는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나이 50이 되도록 아기가 없는 부부가 살았대 라고 시작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 이야기예요. 나이 40 되도록 장가 먹은 노처가 살았대. 그거 어떻게 돼요? 장가 가요.
가난한 나무꾼이 살면 어떻게 돼요? 부자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데도록 장가 못 가서 이 총각은 장가를 가는 게 소원인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니까요. 이 총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내가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박한 팔자가 있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내 팔자가 나이 많은 데도록 짝을 못 찾냐. 나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란다. 그러면서 죽으러 갔어요. 어디로 가는고 하니 그 마을 뒤에 커다란 아주 높은 험한 산이 고개가 있었는데요. 그 고개에는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살고 있어서 100사람이 모여서 넘어야지 무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러 갔지.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기슭에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여있다가 막 부르더래요. 같이 가자고. 천만치 하고 올라갔어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지체만한 호랑이가 바위 뒤에 턱 앉아있더래요. 잡아먹으라고 지나갔지.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어요. 가던 길을 되짚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가만히 있기에 얼레를 놀렸어. 그래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따졌어 호랑이가. 야 호랑이야, 너는 내가 여기 잡아먹히러 와서 놀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안 잡아먹고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호랑이 하는 말이 그래 너 내 옆에 와서 앉아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호랑이 옆에 가서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산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이제 올라오더래요. 이제 100사람 채웠나 봐.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자기 눈썹을 빼주면서 너 눈썹을 눈에 대고 저 사람들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이더래요. 뭐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그래서 호랑이가 하는 말이 이제 알았느냐? 우리 눈에는 짐승으로 보여야지 잡아먹지 사람으로 보이면 못 잡아먹는데 너는 사람으로 보여서 내가 못 잡아먹은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가 하는 말이 저 중에도 사람이 몇 사람 섞여 있어서 내가 못 잡아먹는다 못 건드린다 그러더래요. 눈을 이렇게 보니까 다시 그 속에 정말로 사람들이 몇 듬성듬성 섞여 있더래. 아마 10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꼭 사람이 섞여 있어서 괜찮았나 봐,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100사람이 무사히 고개를 넘어가고요. 호랑이가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 장가 못 간 것도 옛날 얘기니까 호랑이가 말은 잘하지만 호랑이가 별걸 다 알죠. 아직까지 사람 짝을 못 찾아서 그런 거야. 사람은 사람 짝을 찾으면 이제 그 짝이 인연이 되고 뭐 토끼는 토끼끼리 만나면 인연이 되는데 너는 사람 짝을 못 찾아서 그런 거니까 내가 준 눈썹을 가지고 와서 사람 짝을 찾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어들어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눈썹을 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걸 눈에 대고 보니까 과연 얼마 전에 자기랑 혼인말이 났다가 깨어진 윗마을 처녀는 달구로 보이더래요. 또 뭐 작년에 어찌 하다가 인연이 될까 하다가 또 깨어진 건너마을 처녀는 또 뭐 토끼더래요. 이렇게 해서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열심히 그때부터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인연을 찾아내니까 마침 제 너머 고리장인의 완연한 딸이 사람이 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매파를 중신아비를 보내어서 혼인말을 넣어서 혼인말이 잘 되어서 결혼해서 잘 살았죠.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아니 그저께까지. 옛날 이야기 중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옹기장수 성사풀기라고 해서 어떤 옹기장수가 옹기를 깨어서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크게 어려움에 당했을 때 원님이 그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는 동풍 불어라고 빌었지, 너는 서풍 불어라고 빌었지. 그 때문에 그 옹기 깨진 거야, 물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주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그 원님은 멋쟁이 원님이야. 그 물어준 사람들이 부자거든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했어. 자기 공을 해. 근데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뭐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혀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게 하고 또 뭐 저기 도와주는 사람 그 재판에 져서 이렇게 물어준 사람도 뭐 별로 그다지 그 손해가 없게 이렇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재판을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현실 얘기가 아니다. 정말로 옛날에 그런 멋쟁이 원님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굉장히 현실 얘기 같지만 사실은 꿈이 만든 얘기죠. 그리고 방금 들은 호랑이 눈썹 얘기는 굉장히 비현실 얘기지만 사실은 현실을 건드리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옛 이야기를 참 여기서 잠깐만 제가 혹시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옛 이야기 속의 잔인한 장면이에요. 옛 이야기 속에는 사실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뭐 간을 빼먹고 그죠? 팔다리가 막 떨어지고 저리고 눈알 빠지는 얘기도 있고 이야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좀 잔인해 보이죠. 손목이 막 자르고 이래. 그래서 근데 막 그런 잔인한 장면이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상 얘기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해로운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했겠어요? 그럼 아이들을 옛날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옛 이야기가 전부 어른들을 위한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뜬금없죠. 그리고 가령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른들이 즐기는 얘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림 형제 동화 같은 것이 사실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로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또 우리 옛날 얘기만 보더라도 옛날 얘기 여운의 얘기, 간 빼먹는 얘기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바보거나 또는 아니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뭔가 까닭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 이야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 명료성이죠. 그러니까 착하면 100% 착해야지 99%만 착해도 안 됩니다. 옛 이야기는요. 100% 착한 사람과 100% 나쁜 사람만 나옵니다. 옛 이야기는요. 어중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려면 그리고 주인공은 복을 이제 행복에 끝에 가면 행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야기 맛이 살아나는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잔인한 장면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잔인한 장면이 아이들의 깊숙한 내면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이라고 할까요? 무의식을 건드려서 정돈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 이야기가 아이들의 심리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장면이 오히려 아이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떤 금지된 욕망 또는 어떤 폭력성 같은 것을 잠재운다는 거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정돈시켜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 옛 이야기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각 편에 따라서는 어머니를 잡아먹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고 그 결국은 약속 어기고 잡아먹죠. 얘가 참 나쁘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잡아먹고 거기다 탐욕스럽기가 끝도 없어요. 그래놓고 아직 성이 안 차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러 갑니다. 그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러니까 각 편에 따라서는 호랑이가 어머니를 그냥 잡아먹지 않고 팔다리를 하나씩 빼먹어요. 왜 그런 장면이 나온지는 이해되시죠? 호랑이가 아주 나빠야 됩니다. 얘는 보통 그냥 나쁘면 안 돼요. 아주 나쁜 놈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호랑이한테 팔다리를 떼어먹힌 어머니가 울 것 같습니까? 안 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웁니다. 운다는 얘기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울었어요라는 그림책이 있다면 그건 조금 문제 있는 책이에요. 그 옛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작가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제가 잘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전해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명 지를까 안 지를까? 비명도 안 지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음 곡으로 넘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우리 얘기 이거 오늘 세상 얘기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형제 이야기 중에서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얘기했습니다. 늑대가 잠을 자는 동안에 배를 가르잖아요. 뭐 꺼내고 돌 집어넣고 뭐 다 꿰매고 그러는 동안에 늑대가 잠에서 깨요, 안 깨요? 이게 해답입니다. 왜 안 깹니까? 왜 어머니는 울지 않고 늑대는 잠에서 깨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이야기 속 인물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이야기 속에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듣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는 거죠. 호랑이 나쁜 놈이네 할 뿐이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자, 가령 뭐 그 뒤에도 호랑이가 또 떨어지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수수대에 찔려 죽습니다. 이걸 또 잔인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걸 또 일부러 빼고 들려주는데 그거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호랑이가 나빠요, 안 나빠요? 얼마나 나빠요? 말도 못하게 나쁘죠. 그런 애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그러면 그냥 떨어져 죽으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냥 떨어져 죽었다 하면 못 믿어요. 그 수수대에 빨간색이 아직 남아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아, 얘 죽었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수대에 찔려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찔려도 호랑이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 속에 악당이 죽어요. 어떤 거는 목이 잘려 죽인 괴물, 머리 9 달린 괴물은 목이 댕강댕강 9개가 다 잘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장면을 생각하면 끔찍했는데 아이들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개가 완전히 다 잘라져야 비로소 안심을 해요. 제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 악당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응징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위험 요소의 사라짐입니다. 완전히 사라져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아플 필요가 없죠. 아프면 오히려 안 됩니다. 걔가 아프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당도 아프면 안 되고 주인공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옛 이야기 주인공은 절대 안 아픕니다. 눈을 빼서 상자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집어넣으면 눈이 더 밝아집니다. 이게 옛 이야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술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얘기가 가진 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 글문학, 글로 된 문학의 교육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소설, 삼국동화 이런 이제 이야기 장르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런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근데 옛 이야기만큼은 묘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러한 옛 이야기를 이제 즐기는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는 방법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실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주실 때는 너무 텍스트에 얽매이지 마시고 들려준다는 느낌이 좀 살아나게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의 맛을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몰입도 잘하죠. 옛 이야기라고 해서 단순한 줄거리 전달이 아니라 교감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이 옛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아이들이 10번, 20번 들어서 또 좋아하는 거. 그게 줄거리 궁금증 같으면 좋아할 리가 없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좋아해요? 그런데도 왜 좋아할까요? 바로 교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어떤 되풀이 되는 그런 대목을 즐기면서 아주 재밌게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자료로 삼아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어도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텍스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읽는 얘기가 좀 지루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좀 건너뛰세요. 그렇게 읽어주시고요. 그럼 아이가 재미있게 듣는 것 같으면 뭔가 막 그 자리에서 좀 즉흥적으로 보태 넣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읽어주실 때 이것을 내가 꼭 틀리지 않고 읽어야 할 텍스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기억을 도와주는 보조 자료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들께서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참 효과가 크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들께서 조금 짐스럽죠. 제가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면 아기가 자꾸 책 가져와서 아빠 읽어주세요 해서 아빠 글 모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계시나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드세요. 이야기를 읽어주고 들려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즐기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희생돼도 좋아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야기를 읽어주실 때마다 괴롭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요즘 아버지들께서 많이들 이제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이렇게 놀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놀아주는 게 아니라 놀아야죠. 함께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괴로워야 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또 내가 괴로우면서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이 결코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아이와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지네요. 옛 이야기 읽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제가 얘기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어주실 때 너무 부담 갖고 힘들게 읽어주시면 안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게 어디 말이 쉽지 어디 쉬워? 제가 그것을 좀 도움을 드리는 뜻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읽어주시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옛 이야기를 읽어주시거나 들려주실 때는요 3가지를 조건을 갖추십시오. 뭔가 하니 이건 적으셔도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불친절하고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워지셔야 합니다. 불친절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지나치게 친절하게 자세히 시시콜콜 설명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제가 사실 젊을 때 그랬다니까요. 옛 이야기 들려줄 때 교육열에 불타서 아이들이 막 설명해요. 지게 나오면 얘들아 너 지게 모르지 지게 얼마야. 맷돌 나오면 맷돌 설명하고 과거 보는 것도 다 설명하고 이러면요.
그거 이야기의 생명은 서사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격까지를 자꾸 설명하게 되면은 이게 이야기판이 아니라 공부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없게 되죠. 게다가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설명을 최소화하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성큼성큼 이렇게 뭐 하시다가 좀 피곤하시면요. 사건 뭐 좀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다고 큰일 날 일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도 편하고 아이들도 이야기를 잘 듣는 아마 그렇게 좀 불친절하게 이야기하시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들을 겁니다. 속 빠져서. 책을 읽어주실 때도 좀 이렇게 지루한 부분이 내가 옆에서 지루하다 싶으면 건너뛰세요. 그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불친절하는 겁니다. 무책임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까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옛 이야기는 합리, 논리, 사실, 정보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대단히 나도 힘들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가끔 뭐 질문을 할 때가 많죠. 옛 얘기 워낙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꾸 딴줄 겁니다. 뭐 가령 뭐 주인공이 3년 동안 산을 올라갔어. 그럼 뭐 바위산 올라갔어. 바위산 3년 동안 뭘 먹고 가요? 뭐 이런. 잠은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잠을 자고 먹었단다라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나도 피곤하고 아이들의 상상도 갇혀버리죠. 내 이야기에. 사실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잤는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책임해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도 참 편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게 정말 그러네. 어떻게 갔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서로 물어보는데.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어제까지 살았대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묻어. 정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책임지시면 안 돼요. 책임지려고 하시는 자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볍게 무책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나도 들은 얘기야 몰라. 왜냐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겪은 일도 아니잖아요.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편할 뿐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참 좋아해요. 그렇게 근데요. 가끔은 아이들이 이야기 듣다가 물을 때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 가령 감투가 뭐예요? 할 때도 그러게 나도 잘 몰라.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건 정말로 애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느냐? 아니면 상상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하고 물어보느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읽어주시거나 들려주시는 동안 듣는 아이가 묻지 않는 한 설명하지 마십시오. 불친절하게 하시고 묻거나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끼어들면 거기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시는데요. 정답이 하나 있는 질문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요. 정답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개 있는 질문 같으면 바로 무책임하죠. 나도 몰라 또는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정답이 하나 있는 질문은 대답해 주기가 쉽고요. 여러 개거나 없는 질문은 어려우니까요. 쉬우면 해주시고 어려우면 무책임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뻔뻔스러워지셔야 되는데요. 옛이야기에서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옛이야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어떤 글문학, 글로 된 문학도 그런 것이 없죠. 옛이야기만 오로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옛이야기의 대단한 큰 매력이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은 옛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거기서 어떤 자기도 이야기판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요.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창조성도 키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눈으로 이야기를 보시면 이야기판에서 뻔뻔스러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읽어주실 때보다 주로 들려주실 때 많이 겪는 문제인데 이야기 들려주시다 보면 가끔
기억의 부담 때문에 다른 이야기랑 막 섞갈리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도 듣다가 뭐 이야기 이상해요. 자, 이 순간이 뻔뻔스러워지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어. 왜냐하면 옛날 얘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전승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실수로 틀리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각편이 창조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도 얘기가 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수습이 어려워지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잘 살았다. 옛날 얘기는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잘 살았더란다와 함께 또 모든 것이 정리되는 마법 주문과 같은 것이 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다 마쳤고요. 고맙습니다.